네, 그럼 바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주최해주신 내빈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경인교대 장준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토론자분들입니다.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임동우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님 오셨습니다. 교육개발원 환중성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행사 주최해주신 의원님들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 예. 선수대로 그러면. 그래,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사실 제가 초선 때 이제 교육위를 4년 하고 후반기는 이제 교육위 간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 관련 토론회를 그 뒤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 공약이 교육 관련 법을 이제 3개를 제가 공약을 했어요. 교육기본법을 좀 손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립대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특히 사립대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필요하네 뭐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사립대학 전환지원법이라고 해서 사립대학이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복지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뭔가 전환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일정 기간 지나서 청산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법인을 운영했던 분들에게도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환지원법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그 3가지를 이제 공약으로 걸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기본법 관련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던 것은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시대가 워낙에 그 크게 변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맞게 그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가치나 이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개별 법들을 또 정책들을 설계하다 보면 그 원칙이 없이 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차제에 저는 교육기본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진지하고 심도 깊은 국민적 토론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고, 2번째로는 지난번에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교권 관련돼서 그리고 아이들의 뭐 아동학대법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근데 이제 전교조나 교사노조나 와가지고 뭐 법을 만들어 달라 하고 개정해 달라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육기본법에 학교라는 정의가 없어서 학교 설립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근데 학교가 뭐냐 도대체. 그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교육이 벌어지는 공간인데 그러면 그 특수한 공간은 일종의 특구다. 특구라면 거기에 있는 아동은 학생으로 존재하고 피교육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하면 관련된 것들을 굳이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거에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본법 봤더니 학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학교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정체성,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기능적인 것만 있어요. 뭐 설립을 어떻게 한다. 그죠? 운영자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학교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의도 좀 학습 공간으로서 학교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이 2가지 이유로 제가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약간 뭐 좀 어줍잖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또 그 전교조나 교사노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미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별 법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학습자, 피학습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권이든 인권이든 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그 특수성,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한다면 저는 그걸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고민에 출발이 있었다는 말씀을, 또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또 교수님이 또 뭐 연구를 또 한참 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판을 벌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기 좀 제대로, 저는 뭐 이렇게 급하게 뭐 개정안 내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고 인식을 통일시키고 원칙이나 기준을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 시점보다는 이 논의를 어떻게 잘 시민들과 토론할 것인지, 또 학부모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토론을 나갈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회부터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조승래 의원님이 이거 교육기본법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엄청 기쁨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원래 중국 출장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가지의 몇 가지 빠뜨려야 될 여러 일정들이 있었지만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우리 장준호 교수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거 교육기본법은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 베이스가 단단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철학이 부재한 시대에 와 이런 논의가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왔고요. 진짜로 너무 좀 교육이 무너져가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는 제가 교육위원회로 있으면서 이번에 특히 국감을 하면서도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 거의 최종 병기 시험 문제 푸는 아이들로 만드는 교육밖에 뭘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나. 연대와 협력, 배려, 가치, 민주시민 이런 것들은 가치는 또 오고 간 데 없고 다 경쟁 중심으로 여전히 줄 세우게 하고 여전히 경쟁자들을 만드는 공정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도 그러잖아요. 그 메리트크라시가 정말 공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타고나면서부터 능력이 또 없는 아이들에 대한 공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존엄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것들이 아주 깊이 있게 펀더먼털리 그렇게 좀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잘 없는 세대인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이 자리는 그런 걸 분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실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서요. 네, 사교육이나 학벌주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데 이제 하여튼 자아 실현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방향타를 딱 정하고 그렇게 교육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실은 조승래 의원님이 이제 저한테는 제가 정치인들과 접촉하게 된 맨 처음 의원이세요. 처음에 특수교육법 그거 이제 같이 개정하고 이러시면서 논의하면서 이제 알게 되신 의원이라서 좀 각인되어 있는 저한테는 그런 의원이세요. 그래서 삼선이시지만 이제 하여튼 제가 정치를 끌어주시거나 그런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처음에 의원들하고 교류하게 되신 그런 인연이 있는 의원이시라서 저랑 같이 교육기본법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게 돼서 저도 되게 영광이고 저도 이제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또 단단한 교수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열심히 노력 안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제가 열심히 경청하고 오늘 끝까지 좀 있을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안 갔어요. 이제 발제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발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답변을 하고 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교육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2년 차 이제 고민을 해서 금년에 이거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여론조사 그 교육 그 수요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캐디폴이나 또 통계청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빠져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저는 이렇게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실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우한 측면, 그러니까 아주 그 날것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캐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과연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았던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한번 물어보자. 감정을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교육에 대한 교육과 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철학, 그러니까 국가가 규정한 국가 교육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홍익인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국가가 규정해 놓은 바가 있죠. 근데 그런 국가가 말고 국가가 정해준 이 교육 철학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그동안 산업화를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과연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국민들의 철학을 한번 캐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미국 쪽에 이렇게 저서를 좀 보니까 원래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해서 굉장히 철학적 베이스가 강해요. 이게 논문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 이제 통계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숫자를 가지고서도 철학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금 알아보고 싶었던 거는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상식선에서 느끼고 있는 철학이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특징이 뭐냐면 일반 교육 여론조사에서는 정치 성향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게 드러나게끔은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성향, 그 가치 정향을 한번 연관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게 세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저만의 이제 제가 철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학적 베이스가 여론조사에 조금 깔렸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국민들의 태도 같은 거를 조금 알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나오는 동굴의 비유 텍스트를 이렇게 보고서 요거를 한번 여론조사에 활용을 해서 국민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한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어보면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항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건 아마 세계 최초로 시도해 본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예를 들면 수능형, 인식형, 실천형, 변화형.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좀 여기에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인식과 또 찬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어떤 철학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또 가치 정향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수요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걸 좀 뽑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경인교대에 이제 그 교육만 하시는 분이 130명 계세요. 그래서 각 그 13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한 분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뭘 물어봤으면 좋겠냐, 어떤 컨셉으로 해야 기본적으로 좀 근본적인 걸 뽑아낼 수 있겠느냐, 이건 물어보면서 그걸 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교육 문제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일정 부분 여기에 이제 선행 조사를 통해서 이걸 이제 반영시킨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취향이 좀 철학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항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 리서치는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게 리서치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데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샘플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다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국회가 정치가 일어나는 곳이어서,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면 재밌는 결과, 눈에 띄는 결과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가치 정향을 보면은, 정치적 가치 정향을 보면 이게 이제 네 가지 문항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문항이 이게 있는데, 1번은 그 진보의 가치고, 2번은 이제 보수의 가치고, 3번 동성애는 또 진보의 가치고, 그 다음에 4번 인권보장 법질서는 이게 또 이렇게 그 보수의 가치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4점 척도로 해가지고 표시하게끔 하면서 보수 진보를 이렇게 처음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려고 했는데, 결과를 나오고 보니까는 중도까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걸쳐져 있고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분류가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중도까지 해서 진보가 40, 보수가 34, 중도가 26인데, 여기 보면은 저희들의 그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구에서 진보가 되게 많아요. 43.5%. 광주가 우리가 그 진보의 핵심인 것 같은데 보수가 41.8%예요. 울산이 진보가 46.7, 강원이 진보가 40.7, 전남이 보수가 되게 높아요. 43.3, 경남이 또 진보가 많아요. 41.9.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교육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하고 연관을 별로 안 시키면서 순수하게 가치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해석을 해본 결과, 이건 정확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경제학적인 저변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수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보인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페이지로 가서 제가 이렇게 1번부터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관련 정서를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물어봤는데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응답자가 53.7%,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응답자가 46.3%예요. 근데 이제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5개 정서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반반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육 관련 정서는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긴 많아요. 근데 부정적 감정 음락자가 46.3%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희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이것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긍정적 감정 음락자가 낮게 나왔다. 근데 어쨌든 더 많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대 무자녀 미혼자에서 부정적 감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어쨌든 수능을 거쳤기 때문에
거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인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소득 구간에서 굉장히 또 높다.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석사 학력 이상, 특수교육 자녀 대상 부모, 다문화 가정 부모,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부모들보다 더 이제 긍정적인 감정 비율이 더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나 다문화 가정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감정에 있어서도 긍정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에 대한 인식도도 똑같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측면들이 이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지역에서 긍정적 감정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게 되면 교육적 기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두 개를 A는 이제 좋은 대학,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이거 이제 KD4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인스피레이션 받았던 부분으로 이제 반영시켜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는데 어쨌든 A는 좋은 대학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자녀가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과 직장과 편하게 사는 게 그걸 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인격과 좋은 시민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참여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인격이 아주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학교에 보내는 그런 이제 두 개로 봤을 때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대 거의 49.51, 그 다음에 50.49에서 거의 동률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 유자녀 부모 주부 50대가 A의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직장의 비율이 높고 여성 미혼 박사 20대 40대는 아이가 좋은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자녀 학교급별 부모의 기대를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고졸 시기에는 A 비율이 높고요. 이게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취학전, 유치원, 초등 시기, 초등학교 시기에는 당연하게도 어쨌든 B 우리의 아이가 좋은 아이, 좋은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번,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략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이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한 61.9%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아이들의 성적이 학업 성취도가 개인의 미래에 영향을 훨씬 더 미친다고 봅니다. 강도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교육 그 자체보다는 아이들의 성적이 개인의 미래를 더 결정한다. 요거를 좀 해석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해석을 깊이 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이 사라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5번 교육 철학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시도해 보는 건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메들린 카튼마이어라는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의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교육학자이셨어요. 이제 윌리엄 카튼마이어라 그래서 독일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의 와이프인데 이분이 뭐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인본주의, 그다음에 뭐 사회변혁주의, 뭐 이렇게 행동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분류해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직접 우리들이 여기 여론조사에 적용할 수는 없고 대중들이 쉽게 이렇게 조금 그 교육 철학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몇 개를 골라가지고 교육 목표,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에 그 학습 평가, 그 다음에 학생 차이,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 5가지 교육 철학 부분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여러분들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인본주의하고 진보주의하고 행동주의하고 본질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활동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성장하고 자아 실현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런 철학, 그런 필로소피인 거고,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그 진보적인 철학은 뭐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나 학생 차이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기대하는 표준이나 그 기대 여기에 맞추게끔 해주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학습을 잘 할 수 있게끔 뭐 지식이나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개념들을 가르쳐 주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변혁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나 사회 변화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사회변혁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들이 뭐 대화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철학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본주의하고 진보주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과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34.3%, 692명,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브한 게 21.4%, 432명. 그다음에 행동주의, 본질주의, 사회번역주의가 아주 마이너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아까 얘기했던 활동이나 경험이나 자아 실현, 성장, 사회 참여,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아이들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학습 방법 면에서 협동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같은 거를 선호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 아이들의 그 자기주도 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철학 베이스가, 교육 철학의 베이스가 인본주의하고 진보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조금씩 행동주의나 본질주의, 사회변혁주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강도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변혁주의도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 5개의 교육 철학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기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X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10% 된다. 이건 분류가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 봤더니 이분들은 유사한 강도로 대부분 이제 좋은 것들을 다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평소에 신념이나 기대, 가치관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10% 정도 분류가 되더라.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7점 척도로 분류도 해보고 선호도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일단 5개로 분류가 되더라. 그 중에서 인본주의와 진보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철학으로서 자리 잡고 있더라. 그거를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진보주의, 사회변혁주의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치 정향 쪽으로 보니까 진보 경향을 보여요. 경향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태도에서 보니까 19페이지입니다. 변화형과 실천형의 경향을 보여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 본질주의 그룹은 경향적으로 보수 경향을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수능형의 또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 정향, 철학, 어떤 태도, 요거를 3개를 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의식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보면 제주, 전북, 인천에 비해 이 지역에서는 특히 사회변혁주의 비율이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종 지역이 특이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를 세종을 금방 알 수가 있냐면 3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표로서 정리를 해놨는데 맨 끝쪽에 있습니다. 맨 끝쪽에 보시면
이게 정치적 정향하고 교육 철학하고 문제 인식 및 변화에 대한 태도 부분을 이제 그룹별로 3그룹, 6그룹, 4그룹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지역별 베이스로 이걸 정리를 하고 세대별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세종을 보시면 정치적 성향은 이제 라이트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리고 교육 철학에서는 인본주의하고 행동주의가 아주 극단적으로 양갈래로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 및 변화의 태도에서는 수능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능형하고 이 변화형하고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세종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 의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느꼈고요. 제주도도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요 표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교육 철학과 변화에 대한 태도 부분을 3가지를 연관시켜서 한번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교육적 효과 영향 요인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노력 부분을 가장 요 부분을 가장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노력,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공평한 기회나 아니면 투여되는 자본이나 안정된 가정 같은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 부분을 소득이 높을수록 이게 더 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학교 관련 정서 부분을 보시면, 학교 관련 정서는 아주 뚜렷하게 부정적 감정이 높습니다. 55%.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6.8%가 피곤하대요. 교육은.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는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학교를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규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학교가 자기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곳으로서 이렇게 좀 등장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그거를 실제 어떤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가면 학교 교육 추구의 가치, 요건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녀가 학교에서 습득하기를 바라는 최고의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서술형으로 좀 써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려와 인성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배려 15%, 인성 13%. 그래서 요게 이제 학교를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이 자녀가 이제 학교를 보낼 때 자녀가 어떤 가치를 습득하길 바랄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다른 어떤 답변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쓰는 거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28%, 거의 30%가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요거는 부모가 굉장히 이 부분을 바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데 투영되어야 될 최우선의 가치로서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협동과 질서라는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굉장히 쇼킹했던 부분인데,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84.9%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절대 다수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교대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들 이제 세미나 때, 대학원 세미나 때 결과 이렇게 나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아니요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인성교육 엄청 시켜요. 매번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 어쨌든 말로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느끼는 인성에 대한 컨셉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컨셉과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쨌든 선생님들은 인성교육 아마 이 질문을 선생님들한테 하면 90%가 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과 국민들의 인식의 괴리가 정반대인 거죠. 정말 정반대인 거죠. 그 다음 부분에 좀 쇼킹한 부분이 10번에 보면 교육과정의 시대 변화와 미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느냐 요거 물어봤는데 이것도 아니오가 81.9%거든요. 근데 우리 매번 교육과정 개편하잖아요. 미래의 요구나 또 시대 변화 이거를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부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물어보면은 이거 거의 100% 우리 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절대 다수인 81%가 노라고 한 거예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 괴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 지금 굉장히 퀘스천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모를까? 왜냐면 자기가 다 경험을 하고서 어쨌든 이게 설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보면서. 그래서 꼭 우리가 모른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분명히 느끼면서 뭔가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매번 하는데. 그다음 학교 지향성은 요거는 이제 조승래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서술형으로 쓰라고 좀 했는데 학교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당위로 물어봤어요. 미래의 학교는 설문지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당위적인 맥락에서 물어봤는데 서술형으로 물어봤는데 그 얼마 전에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거기서 설문조사 3,000명 샘플해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거기는 뭐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됐다고.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 건 너무 압스트랙트한 거죠. 너무 추상적인 거고 뭘 해야 되는 곳인지 학교가 그거는 학교가 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답변하는 거를 이제 쭉 제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학교하고 관련된 연관어가 주로 학습, 배움, 지식, 교육이에요. 주로. 요 4개의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게 거의 한 25%가 4명 중에 1명이 인성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인성을. 학교는 인성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성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 인자잖아요. 우리 국민은 4명 중에 1명은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인성.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게 돼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4명 중에 1명이 인성을 기르는 곳이라고 답변을 했으니 학교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곳이고 학습하는 곳이고 뭔가 자기가 성장하는 곳이지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사람이 되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제가 교대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윤리교육과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도덕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도덕 부분이 증가시켜야 될 과목으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얘기하면은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지만 또 서술형으로 또 물어봤어요. 서술형으로 물어봤는데 배우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과목에 대해서 716명이 이제 답변을 했는데 서술형으로 답변을 했는데 상위 2과목이 경제가 28.4, 도덕 및 인성교육이 82.2%예요. 거의 같이
경제를 배웠으면 좋겠다. 도덕이나 인성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뭔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구조예요. 근데 학교에 뭔가 요구를 하는데 기대를 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선생님은 자기들은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부모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 부분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요거 재테크하는 문제, 경제 이거 어떻게 이제 하는가, 요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보면은 23페이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요게 이제 저희가 9개의 교육 문제를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4점 척도로 표시를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가장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건 학력주의, 학벌주의다.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고, 그다음에 고소득만을 추구하는 편향된 교육열, 수능 대비 일률적 교육 방식, 교육 격차, 그다음에 철학의 부재, 그다음에 대학교 그 선발 방식, 공교육 불신, 그다음에 학습과 실천의 부조화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성 인식 강도 순위. 그래서 이렇게 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시면 26페이지 보시면 5번에 이제 사교육 부담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워낙 심하니까 이게 이제 부모의 삶의 질과 행복의 저하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느냐, 그다음에 비혼의 증가와 출산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학생의 삶에 대한 주도성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가 증가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다들 영향을 준다, 아주 세게 준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교육이 우리 가정이라는 부분이 잘 유지되지 않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교육이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는데, 그다음에 부모의 행복감, 이거 이제 삶이 내가 왜 불행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아주 큰 포션으로 사교육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해서 문항을 특별히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육부가 하도 디지털화 하면서 이제 교과서 만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애들이 리딩을 안 하는 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하려고 그래요. 교육부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제한해야 된다가 거의 70%가 나오고,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62%가 이거는 제한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교육부 조사를 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교육부 조사에서는 이게 해도 좋다라고 나와서 그거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해요. 교육부에서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는 활용해야 된다가 여기서도 좀 높게 나타나요. 그건 오케이,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국민들 다수, 특히 인본주의나 진보주의에 입각한 철학,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아이들의 기초 능력을 퇴화시키는 그런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15세 이하 학교 내 스마트폰 그 소지, 사용 금지 법안을 만약에 제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찬성하느냐가 찬성이 67%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교육이 안 돼요. 스마트폰, 이 디지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법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금지 법안을 만들거든요. 프랑스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교육기본법과 더불어서 이것도 조승래 의원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수 아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눈에 확 드러난 특수 아동보다는 눈에 안 드러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특수 여러분들 맨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설문지를 보시면 설문지에 일부러 리서치에 이 부분도 그 샘플링 할 때 특수교육 자녀를 좀 많이 포함시켜라 12.2% 포함을 시켰어요. 17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도 8.9%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모든 학생 통합교육은 좀 부정적이 약간 높게 나와요. 51.7. 근데 경증 학생 부분적으로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은 긍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모의 필요 여건에 따라 특수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여기도 이제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육 철학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학생을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철학 그룹으로서 사회변혁주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증 학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주의, 그다음에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건 인본주의 쪽에서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잠깐만 이 부분을 아까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가면 여기 보면 이제 교육부의 정책 인지도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그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요. 인지도는 67.1%, 만족도는 74.3%. 부정이.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지 않다가 74.3%,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67.1%.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게 74%가 넘는 거예요. 74%. 시도교육청에서는 만족도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살짝 높은데 70% 정도 되는데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근데 요거를 교육부에서 하는 그 조사로 치면 좀 높게 나와요. 만족도가. 근데 저는 좀 드라이하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만족도 부분이 되게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고서 좀 이렇게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로 가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의미 추구의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4.84면은 7점 척도인데 굉장히 그 삶의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 요게 이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룹별로 보면 인본주의, 진보주의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행동주의와 본질주의에서 조금 이 인본주의하고 진보주의보다 좀 약하게 나타나고 진보가 좀 더 진보 보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오차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데 중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변화형에서 명확하게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도, 제주에서 사람들의 이제 의미 발견 추구가 좀 높게 나타나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4.56. 그래서 분명하게 좀 최저로서 나타나는 게 광주 지역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이 세대, 소득, 학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 발견 추구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소득이 높아지고 세대가 나이가 들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능형, 인식형, 실천형, 변화형인데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변화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42.9%. 그래서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굴의 비유에서 그 동굴의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수능형인데, 이 사람이 이제 24.2%.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문제가 있어도 그래 그 문제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걸 인식까지만 하는 사람이 한 12.6%. 그 다음에 인식도 하고 또 뭔가 자기가 아주 모더레이터하게 적절하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 20.2%. 그 다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42.9%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굉장히 바란다.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42.9%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이 여론조사 54개 문항이거든요. 이제 54개 문항인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속에 키워드 2개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하나는 변화를 근본적으로 지금 교육에 있어서 변화를 바라고 있다. 변화량이 42.9%라는 거는 정말 이만큼 온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이만큼 온 거예요. 뭔가 이게 변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형하고 실천형을 합치면은 60%가 넘거든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수인 거예요. 과반 다수. 거의 한 65%가 이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쨌든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키워드를 보니까 인성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자기가 불행해지면서까지 사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인성이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쓸쓸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철학을 제가 조금 알아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고가 감정을 지배할까요? 네? 감정이 지배할 것 같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그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사고도 우리의 감정을 좀 지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좀 관찰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 철학은 인본주의하고 진보주의에 가깝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고 체계가 이성적인 부분이. 근데 현실은 행동주의하고 본질주의에 입각해서 교육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성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진보주의를 합친 게 구성주의거든요. 구성주의 입장에서 그런 철학을 하면서 현실이 이 행동주의하고 본질주의에 입각해서 막 돌아가고, 여기에 입각해서 막 성적 매기고 등급 매기고 막 아이들 반복학습 시키고 막 그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자아실현도 하고 이러길 바라는 철학이. 근데 가만히 현실을 보니까 다 행동주의, 본질주의야.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지. 여기서 딱 사람들이 이런 철학과 현실의 어떤 이 괴리 속에서 사람들은 교육 현실을 보고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악순환적으로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더 주게 되고, 그렇죠. 교육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으면 좋은 말을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쁜 어떤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 생각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상호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감정과 생각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육부에 대한 정책 만족도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이만큼 와 있다. 근데 철학은 굉장히 고급 수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근데 현실은 굉장히 지금 이 철학에 비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불만투성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갭을 메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향후에 조승래 의원님과 이제 강경석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하시니, 그런 맥락 속에서의 교육기본법이 좀 세련되게 국민 철학에 맞게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그게 교육기본법이 우리 국민들 철학에 맞게끔 교육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규정이 돼야 되고, 학교에 대한 규정도 없으니까. 교육기본법 보면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이게 제가 교육기본법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또 했는데 학교에 대한 것도 없고, 무슨 뭐 뒤에 보면은 무슨 이상하게 다 무슨 교육 시켜야 된다, 무슨 교육 시켜야 된다,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여기 이념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올드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철학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교육 이념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이라는 건 이거다라고 규정을 할 필요도 있고, 학교도 아까 얘기했던 인성이라는 부분,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런 장소, 학습하는 그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학습 방법이랄까, 또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교육의 주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교육의 주체들이 과연 그런 교육과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육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교육 여론조사, 우리 경인교대에서 한 교육 여론조사를 좀 많이 참조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까 얘기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 상당히 너무 기능적이긴 해요. 이번에 제가 그 AI법을 제정하면서도 느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법을 보면 그 가치 체계, 그리고 용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리, 정의, 이게 분명히 잘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그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혼선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거나 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게 어떤 방향 제시가 법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뭘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약간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 평생교육이지 뭐니 뭐 그냥 쭉 나열식으로 붙여놓는 거지. 그 다양한 교육 형태가 그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원칙이나 가치 속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해석들은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교육기본법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건 이념을 떠나서,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철학, 기준을 가지고
그 교육 제도를 설계하고 할 것인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좀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담는 것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토론들이 좀 활성화돼서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원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역할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못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아이고 제가 지금 뭐 기자들한테 전화가 한 10통 넘게 밀려가지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육부 임동훈 사관입니다. 그 감기가 좀 심해서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약간 입시 위주, 경쟁 위주로 있었다는 부분들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익히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저희 정책들 뭐 수업 혁신이라든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논소 수령 평가나 뭐 성취 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학교 유형도 다양화하고 그 안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측면에서 준비는 하고 있으나 그 연구 주신 거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말씀 주시는 것 최대한 저희가 경청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이제 자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은거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생각은 안 나서 생각나면 따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생각나면 꼭 해주세요. 네, 그 국회 법조사처의 이덕란입니다. 먼저 그 장준호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생각할 점들을 많이 열어주셨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도 좀 사실 상당히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좀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해보지 않았던 또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통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거기서 이제 그 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혹시 좀 시간이 되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지금 인식조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대상이 혹시 대상 연령이 좀 몇 세부터인가요? 아, 연령이 여기 예. 지금 보시면 네. 연령이 20대, 30대, 40대, 50대. 네. 그래서 20%씩 해가지고 네. 그 규정적으로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대 이상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19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19세부터요.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여기에 응답을 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부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호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학교와 자녀에 대해서 특히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잘 모르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마치 그 먹고 싶은 거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고 누가 운동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자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살은 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좀 철학적인 또 이제 뭐 사고의 측면이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된 걸 보니까 우리 이 국민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이 아이들은 인성도 바르게 하고 싶고 또 성공도 좀 시키고 싶고 또 그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다 잘 갖췄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휴대폰 문제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좀 그 교육에 있어서나 이런 다양한 자율성이나 이런 건 좀 누렸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좀 뭔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것이 지금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이나
또 생활지도나 이런 데서 또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이나 이런 거에 위협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나 동감하는 비율이 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생각이 들면 살은 빼고 싶은데 다른 건 좀 안 하고 싶다. 이래서 결국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나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이러니까 이제 그대로 좀 쫓아가야 되는 거냐. 저는 이제 또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제일 좀 이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국민들이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 표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들이 어쨌든 그래도 에라이 모르겠다. 살 찌든 안 찌든 이거보다는 살을 좀 빼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기대도 좀 주셨잖아요. 저 역시도 거기다가 입법과 정책은 국회와 정부는 거기다 희망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이 좀 따르는데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네. 또는 우선적으로 좀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좀 이런 걸 좀 물어야 될 것 같다. 이제 후속해서 한다고 하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좀 줄일 거냐, 아니면 좀 그 살찌지 않는 골고루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이제 먹기 싫은 것도 좀 같이 먹을 거냐, 아니면 좀 운동을 하라 그러면 일정하게 좀 운동도 좀 하고 할 거냐. 이제 국민들도 좀 여기에 좀 따라줘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성교육인데요. 인성교육을 지금 학교가 안 하고 있다 이런 응답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특히 이제 교대에 계시니까 더 그럴 테고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대에 있는 예비교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은 학교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정작 인성교육을 잘 안 하고 있는 데가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있는 이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가 인성교육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이제 인성교육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꼭 그게 학교로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많이 부족해가고 뭔가 정서가 메말라가고 하는 것 같으니 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좀 힘을 합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그런 게 그 이제 진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을 이제 하셨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간은 보수가 진보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 진보가 잘못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진보적인 생각 내지는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연령대가 굉장히 이제 핵심 연령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노년층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인구도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보적인 층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보 내에 문제만 없다면 이제 오히려 보수가 집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해찬 총리께서 뭐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본 뜻은 이제 앞으로 이런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도 좀 저는 이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게 40몇 프로나 이렇게 변화나 진보 지향 이렇게 좀 많이 나온 데에는 저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평소의 인식도 있겠지만 최근의 상황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할 때 뭐 바꿔야 되느냐, 뭔가 크게 많이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소부터 변화나 혁신을 많이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응답을 하겠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 전체가 다 어떤 진보나 또는 혁신을 요구하는 이런 층은 또 아닐 수 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교육부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교육부 정책은 잘 모른다고 응답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통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면 들어봤어. 안 들어 뭐 저기 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연결시켜 보면은 교육부가 지금 굉장히 교육개혁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책이나 이제 뭐 학부모님도 있지만 아닌 국민들도 상당히 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는다는 게 또 변화를 해야 되느냐, 또 개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격하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는 본질에 충실하게 기본으로 돌아오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때 여기서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또 걸자, 이러면 아마 국민들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아마 사교육은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이제 치솟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서는 이게 너무 큰 변화가 한꺼번에 다가오니까 이제는 이 변화 중에 진짜 필요한 거는 좀 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가지고 가고, 또 아닌 것들은 조금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 않게 기본에 충실하게 돌아오는 이런 기본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너무 또 이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법과 관련된 문제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진짜 법이 문제인가? 일부는 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육기본법에요. 그런데 일부는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응답을 하는데 우리 교육기본법에는 학교가 인성교육을 중시해서 하라고, 채덕지에 전인교육하라고 이미 교육기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강하게 그 요구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내 자식은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약간 그 마음 속에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성교육을 중시한다든가 이런 학교교육의 기본 방향, 요거는 저는 교육기본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오히려 충실하게 하위법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이나 교육과정을 끌고 가는, 요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원님이 좀 이제 의원님들이 서두에 좀 말씀해주신 그 학교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또 정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또 이제 요즘 얘기하는 기본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기본법에서 조금 규정을 해주고 기본을 잡고 갈 필요가 좀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의 목적이 교육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초중등교육에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 목적, 중학교 교육 목적, 고등학교 교육 목적이 있는데 이게 들어봐 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그걸 제대로 구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개정할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에 이미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시대 변화하고 미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교대 다 계셔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교원 양성기관인 이 교대에서 교육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원 양성 과정의 과목들을 대폭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아마 이제 속사정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와 관련된 과목들도 개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직 소양과 관련된 과목들도 진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교육법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다양한 교육들 이런 거, 교직 수행에 필요한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대 거기 안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 있고 과가 있고 전공이 있으니까 못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부하고 기존 교수님들을 좀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뭔가 여력을 좀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교직 과목을 개편해 줘야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제 선생님들이 배워 나가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교육부와 같이 좀 이 교원 양성기관들이 협력을 좀 긴밀하게 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교육개발원 황준성입니다. 사실 조성래 의원님하고 강 의원님 쪽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기본법이니까 그래도 내가 나와서 한 말씀 드려야 되지 하고 얘기한 다음에 발제 원고를 받고 나서는 이게 뭐지?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과 관련된 논의라고 하면은 뭐 교육기본법이 어떤 의미 그리고 현재 등등 관련돼서 전반적인 법적인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받은 원고는 설문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 결과도 조금은 법에 적용시키기 조금 어려운 일반적인 철학적인 논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가만히 있다가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그냥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토론문을 잠깐 작성을 해봤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교육기본법을 한번 잘 만들고 잘 다듬자는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이 어떠한 법이어야 되냐 그런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마다 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 교육기본법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 뭐 다른 부분에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기본법이 상당히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헌장으로서의 기본법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너도 나도 이제 기본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정책 수단화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구체화법과 비슷하게 막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기본법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23번, 4번 정도 개정이 된 과정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입법 편의적으로 해가지고 개정한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정책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어느 법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되라고 할 때 사실은 구체화법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거 저 고쳐야 된다고 막 하다가도 좀 쉬운 방법 없어요? 라고 하면 마지막에서 쭈삣쭈삣합니다 하는 게 그러면 한 큐에 교육기본법에서라도 한번 넣어볼래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기본법이 자꾸 원래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 헌장으로서의 기본법이 아니라 어떤 망라법으로서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바뀌는 이것이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교육기본법을 처음 만들 때는 일본 걸 많이 개수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 하면 바로 준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인데 교육만 너무 헌법에 많이 담으면 안 되니까 그걸 빼가지고 교육기본법을 만들겠다 했던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갖고 교육기본법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김홍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교육기본법이 얘기하는 철학과 원칙을 통해서 개별법이 적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국민들의 정서, 요구 이런 것들이 교육기본법에 잘 담겨져야 된다는 것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리한 걸 보면은 이런 단어를 하나 썼어요.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전면 개정이라는 단어의 엄중함. 예, 이런 엄중함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뒤에가 영원한 제3 또는 제5의 원리 뭐 같습니까? 저는 영원한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교육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항상 원칙 원리를 얘기하면서 저는 영원하게 제3 또는 제5 또는 제7 즉 마지막 홀수 쪽의 원리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화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연구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기본법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사전에 공부하고 생각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표해 주신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몇 개 사실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표집과 관련돼 가지고 이동남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이 표집 방법이 어떤 표집이라고 우리가 써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층화한 것 같기도 하고 편의 표집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표지판 딱 봤을 때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또는 교육과 관련돼서 잘 알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 걸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희 표본과 관련돼 가지고 좀 디펜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연구자들도 나랑 관련된 거 아니면은 관심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학을 보내놓고 나서는 연구자들이 갑자기 수능과 관련돼서 대입제도와 관련돼서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아마 이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영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한마디씩 할 수 있어. 그 영역을 뽑으라면 교육이잖아요. 근데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너 잘 알 수 있고 관심 있고 공부할래? 하면 별로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 부분하고 우리가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설문조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자인과 존재는 구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다는 현상과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이 두 가지 가치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응답할 때 막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렬화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 군데군데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 같은 연구자들이 설문조사 이외에 하는 방법이 다들 하시지만은 우리 면담 많이 가잖아요. 면담 가서 항상 이거 설문조사와 면담을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면담 가면은 진짜 학교 지역마다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학력 강조하는 것, 인성 강조하는 것 싹 달라지거든요. 특히 약간 세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세종 지역에 가면 놀랍게도 인성교육 강조합니다. 그 지역 분들이. 근데 왜 인성교육을 강조하느냐 하면 세종만 단편적인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하나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 지역에서는 다 사교육으로 쫙 보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성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면담을 가정에서 교회 학력 신장은 우리가 알아가지고 사교육 가서 할 테니까 학교는 사고만 안 나게 인성교육 하면서 보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인성이 강조됐지만 제가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것은 인성과 거의 유사한다는 공동체였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공동체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의 변화, 공존, 그래서 단지 인성에 넣어가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는 강한데 그 함께함에 있어서 나는 내 자식은 좀 더 앞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국민들의 딜레마가 계속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약간 오류를 해석하면서 오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과 관련돼서 진보와 보수는 일반적인 진보와 보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정치학,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교육에서 진보가 있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실은. 예. 근데 또 일반적인 보수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은 다 진보자 같아.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이유가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하시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수어성과 보수성 얘기하다만 경쟁보다는 평등, 기회균등, 가치 이걸 더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평등 쪽에 관련된 방식을 찍고 답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내가 진보자냐 보수자냐 하는 것과 교육적에서 답하는 건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A보다 Z까지 잘 조사해 주셨고 많은 시사점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군데군데에서 해석상은 조금 고민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 철학과 이념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법조문화가 되고 아래 단계에서의 구체화법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히 저희가 진일보할 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전에 이제 해주신 분들이 저도 생각한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거 제가 빼고 다른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은, 하여튼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교육기본법이라 약간 개념적 논의가 있겠지 기대하고 왔지만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이게 실증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게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게 좀 처음에는 약간 나열식이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시사점이라든지 해석을 해내려나 했는데 이제 그 뒷부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조금 도움이 되게끔 나름의 레퍼런스나 이렇게 이런 걸 얻었어요.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거잖아요. 2,000명 넘게 해가지고 이거 60여 개 문항 가까이 되는 거 54개라 그러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분석하셨는데 저도 아까 여기 조승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회의가 이걸 해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 원래는 이게 그 전체적인 그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수기하고 이제 뭔가 국민들의 그 내용들을 좀 알아서 거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핀란드 모델처럼 좀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물어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래 국가교육위원회 모델인데 이번에 진짜 거의 국감할 때 보니까는 아주 굉장히 허접스러운 게 그 중장기 계획안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고민을 했었다면 참 좋았겠다. 나름의 설문을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조밀하게 이렇게 좀 봤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까 조승래 의원님 말씀이랑 저도 지금 공감이긴 한데요. 그 아까 인성교육 같은 것도 아까 인성과 아까 변화 이 키워드 두 개를 뽑는다면 그러신 것 같다 그러는데 인성교육진흥법 촉진법인가 인성교육 뭐죠? 그거 진흥법인가? 그거 있는 것도 저는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이거 보면서 좀 들었는데 개념적으로 그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실천적 지식이어야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천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인성은 뭐뭐뭐다라고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생활 속에서 그거를 이제 실천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라든지 그런 실력이라 그러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고 행동이 다른 것들이 인성 같은 부분에도 많이 달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그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답변을 할 때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인식의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이제 본인이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것들 그러니까 지향성인 거죠. 어떤 희망의 부분 그리고 실제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영어로 desirability하고 feasibility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지향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서 이제 이 설문이 이렇게 방대한 2,000명 넘는 내용들 아까 그 표본의 정합성 이런 건 이제 아까 황 박사님 해주셨는데 그거는 나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분석이 이제 워낙 유럽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라 이게 미국적인 분석의 틀은 항상 뭘 이렇게 실증화하고 수량화하고 이러는 거에 능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7점 척도, 5점 척도, 4점 척도 이렇게 얻으신 거를 제가 방법론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적 변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화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구조방정식 같은 것들로 어떤 내용은 그 다른 어떤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외생변인과 내생변인이 있어서 상호간에 어떤 그 효과를 거두게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 구조방정식 모델이 있는데 앞전에 어떤 외생변인이 뭐에 영향을 미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조금 나와준다면 이 되게 좋은 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쿠킹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모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NTA라고 네트워크 텍스트 어널리시스인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 상호간의 어떤 개념 간의 상호 영향들을 보는 왜 이렇게 뭐냐면 클라우드 분석 같이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운집해 있는 그런 거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데이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굉장히 소중하게 얻은 데이터들이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이제 쿠킹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을 하셨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게 굉장히 철학 베이스를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통계로 이렇게 돌린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더 경로 분석이라든지 상호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본다 그러면 더 유의성 있는 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척도에 대한 이게 결과는 실은 유의도 검증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7점 척도였을 때 4점이 나온 게 유의하냐 아니냐 그건 유의도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는 거 그냥 우리가 그렇다라고 주관적 해석을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담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보수냐 진보냐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지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거는 진보 보수가 조금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아까 황 박사님 말씀에 저도 그것도 동의가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요번에 그 트럼프가 이긴 거 가지고 경합주 7개에서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의 그 부분을 좀 읽어보니까 이를테면은 그 헌법의 가치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무슨 뭐 성소수자의 문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제 아직도 보수주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는 더 용납할 수 없겠다라는 사람들이 대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종의 복음주의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구 무슨 어떤 그런 기독 이런 우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표를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가 있고 가치가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한 본인이 그렇게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걸 텐데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딱 하나로 이렇게 양분화해갖고 나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으니 굉장히 다각적인 이제 입체적인 그런 해석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헌법 가치 뭐 이런 것들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이쪽 진보 계열의 정치인이니까 굳이 이제 그쪽 입장에서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주실 수 있다면 이렇게 이제 현 정권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런 파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가치를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그쪽을 표를 주겠다 보팅을 할 때 그런 시사점도 좀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세대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86세대거든요. 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이고 이제 386이 아니라 이제 586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운동권 세력들이고 근데 여전히 이 나이가 돼도 그런 진보적 가치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20대 때 가졌던 그 가치와 철학을 현재 20대 애들은 공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공유하지 않잖아요. 20대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 이런 표를 찍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처한 자기의 세대,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런 그 배경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거다. 나이나 이런 그 젊기 때문에 진보고 이런 건 이제 깨졌다. 그런 것처럼 지역의 가치에 있어서도 딱 이거는 이럴 거다. 광주면 어떻겠지. 이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걸 오늘 이제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철학을 공부하신 장 교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고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내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좀 하여튼 예,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이덕남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살을 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살 빼는데 이제 고통이 따르는데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일단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뭐 굉장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해온 거를 이제 87년도 그것부터 이렇게 제가 좀 봤는데 쭉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인본주의나 아니면 진보나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그레시브 필로소피는 진보 우리의 정치적 그거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그 인본주의나 진보주의나 사회변혁주의나 행동주의나 본질주의를 그거를 이제 내용으로 담는 것들을 일단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도,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이 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게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를 좀 이렇게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의 포인트, 생각의 덩어리들을 기본적으로는 87년도 한국교육개발에는 87년도 87, 88, 한 2, 3년 정도 고민을 굉장히 했던 걸로 저는 자료를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의식조사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해서 지금 캐디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캐디폴 자체가 그 교육부의 어떤 맞춤형이라는 생각들이 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뭐 객관성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그 근본적인 요구나 기대치를 알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좀 들었고, 이제 그것과 좀 다른 방식의 것들을 저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트라이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물어볼 때도 드라이하게 물어본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인이나 졸렌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는 현 상태 그 자체 존재하는 그 모습을 포착하는 것과 당위적인 미래의 모습, 돼야 된다라는 그 졸렌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 이거에 대한 그 분명한 차이를 갖고 접근을 했지만, 아까 제가 해석을 해낼 때는 그 두 개가 약간 이렇게 그 협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그 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잘 정리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링이 이제 2020명이 대상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20대, 30대, 이게 19세까지 포함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제 망라해서 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를 균일하게 해서 세대를 이제 20대도 좀 이렇게 알고 싶었고, 정확하게. 그래서 물론 이제 인구 비율을 적용을 해서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정합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샘플링을 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이건 뭐 저하고 상관없이 이게 맞춰서 정확하게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맞춰서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 비례나 지역 비례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됐다라는 판단은 들었어요. 그 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캐디폴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캐디폴에서 하는 그 샘플링과 저희 샘플링과의 차이점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조방정식 모델이나 또 텍스트 어널리시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어쨌든 구조방정식 통해가지고 뭐 예측 모델을 우리들이 좀 그 변수들 사이에 뭐 분명히 뭐 예를 들자면 이거이다 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설명되는 거,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설문조사가 이게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가 됐어요. 실시가 되고 그 테이블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이거를 뭐 한 게 아니라 요 테이블 데이터를 이게 받고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인데, 요걸 받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다 보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에서 우리 그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구조 방정식 모델을 우리 예측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본다거나 텍스트 애널리시스도 하기로 계획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새로 시도하는 데이터 이거 새롭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서 뭐 차이 분석을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뭐 집단을 나눌 때 교육 감정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을 나눠서 차이 감정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세대별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 뭐 이게 구조 방정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보고서 작성에는 그런 차이 검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룹핑이 굉장히 많은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하는데 구조 방정식 모델은 이제 좀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예측 모델을 우리가 한두 개 정도 하고 싶거든요. 제 욕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델링을 하는데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명확하게 좀 이 테이블 데이터를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 해야 되고 강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진보가 이 선생님 말 진보가 좀 많이 반영된 이유가 실제로 이게 지금 조사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인데 요 기간이 다행스럽게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이에요. 전이고 이게 본격화되긴 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하면 훨씬 더 진보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형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유튜브에서 살짝 나오기 했던 그런 시기고 국민들 대다수가 이게 지금 대통령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나마 이렇게 좀 진보가 왜 많이 반영되었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영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촛불 이후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뒤바뀐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걸 보게 되면 실제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메인스트림이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온 측면이 그걸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아까 재밌는 보수와 진보 지역이 좀 나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했던 데서 진보가 많이 나오고 하는 그게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제가 정치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틀린 게 아니다. 정확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학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엔 나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교육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맥락의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까 그런 추측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드라이하게 가치 정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가치 정향이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진보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치학회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는 좀 명확하게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성교육을 미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거의 한 90%가 지금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학교가 실제로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어떤 그것도 아까 자인과 존렛의 어떤 단위와 존재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아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노라고 했는데 이 노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학교에다만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근데 어쨌든 이 교육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 제가 작년부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우연히 조승래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나 교육기본법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도 교육 컨셉하고 학교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니다. 그럼 그걸 한번 더 물어보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뭘 더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이 여론조사는 교육기본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론조사였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가 아닌데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 교육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꼭 필요한 여론조사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컨셉, 약간 교육 철학,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컨셉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서 이제 여기 이 데이터를 어쨌든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쿠킹을 해야 되겠죠. 저는 요 테이블만 보고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물 빠지게 정리를 정말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저 막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했는데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 숫자를 보면서도 철학이 가능하더라. 이번에 이제 느꼈습니다. 그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시켜서는 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기에 이 컨셉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발표만 받아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토론하지? 약간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첫 번째 원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이제 더 앞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한 걸 보내주시니까 이거 연결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이게 이제 연속 토론회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진 이 문제의식을 좀 갖고 조금 더 이렇게 몇 차례 좀 더 해봐도 좋겠다. 특히 인식을 좀 공유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기본법에 사실은 아까 이제 조화와 균형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이제 이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딱 앞부분이 기회균등, 형평성, 평등성을 얘기하는 거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게 이제 수월성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조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특히 수월성 개념은 이제 최근에 상대적인 수월성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이제 수월성 요걸 좀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헌법 전문에 있는 부분들도 교육기본법으로 좀 더 꺼내서 얘기를 이제 그 규정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법제 측면에서는 또 이제 교육기본법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교육기본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가 87년 체제 하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교육과 관련된 판례들을 이제 결정례들을 좀 내놨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종합해 가지고 교육기본법에다 이제 넣어놓은 헌법을 해석한 그런 이제 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약 한 이제 20여 년 뭐 이제 한 25년 뭐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또 쌓인 이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결들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의미 있게 여기서 좀 담아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교육기본법에 담아주면 뭔가 방향들이 제시가 되고 그러면 연결시켜 보면 이제 헌법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그 동안에 약 한 25년 동안의 판결 거기에서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나 기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는 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장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도 좀 담아서 어쨌든 변화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국민들을 좀 이렇게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쪽, 현실의 어떤 이익이나 내 자식 때문에 좀 걸려가지고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기본법 만들어 보는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것부터 현재까지를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 쪽에다가 방향성을 두고 담아내면 이제 이게 좀 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헌법 규정, 헌법에 되어 있는 교육 규정 그 부분 딱 그 구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좀 관련된 판례는 약간 폭을 넓혀서 봐야 저는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고는 싶네. 한번 이렇게 쉽게 바꿔가지고 다음에 조사할 때. 그렇죠. 그거에,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좀 분석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거고요. 분석하면서 예, 중요한 판례를 어떤 거를 선정할 거냐 해서 거기서 담는 의미들. 네. 그래서 꼭 31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게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의 자유나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있죠. 그런 관련성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10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같이 좀 해보면 아까 저기 조승래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급하진 않다. 근데 방향 잡고 한번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정도 이렇게 전부 개정하려면 적어도 한 몇 년 잡고 한번 제대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학계도 논의도 반영하고, 그런데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거를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교육에 대한 좀 답답함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이고 사실 제대로 누구도 책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애들이 아까 AIDT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애들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눈이 나빠지고 사실 당뇨도 많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맨날 실내에만 있으니까 바깥에 애들이 신체 활동도 되게 적어지고 이렇게 정말 잠재력이 넘치게 하나하나 너무 존엄한 애들, 아까도 그 수월성도 본인 안에서의 수월성, 이제 인트라에서 보는 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들을 지금 이제 21세기 요 시기에 되게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이거는 책임감이 많은 것들인데, 진짜 저는 그 영화 제목 최종병기 하리라는 게 제목이 계속 머리에 떠올려요. 교육 그러면 우리 애들을 그렇게 너무 정말 병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문제풀이형으로 잘 맞추는 걸로. 사실 요즘은 AI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역량인데 답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답은 어차피 다 주어져 있는 거고,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독서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역지사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배려와 인성일 텐데 그런 건 오고 간 데 없고 이게 뭐 AI로 간다 그러고, 물론 AI는 너무나 그 산업에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긴 하지만, 교육에서 그렇게 자꾸 차용해 오면서 그게 좀 비틀어진 것으로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예산도 엄청, 요즘에 그거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다 국비로 이제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이제 거의 이제 동이 날 참인 거예요. 이것저것 안 하던 것들을 거기서 많이 써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돈을 쓰면은 다른 것들이 질이 어떤 저하가 될 텐데 너무너무 사실 걱정이고요. 그런 걸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가들, 그리고 또 위원들이 얼마나 있나, 사실 그런 데는 저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수님들 같은 분 만나면 제가 이제 되게 이렇게 좀 희망이 좀 생기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고민하는 분들 좀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끄집어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4년 동안 하고 싶었던 저의 나름의 시그니처 정책들도 있고 좀 고민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사교육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교육 격차인데, 이제 그거를 실제적인 실행 레벨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학군제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한 것들이. 근데 그러면 이런 이제 철학적 베이스라든지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모색해야 되고, 근데 그러기에 교육기본법이 딱 등장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오늘 기대가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책임감을 무한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교육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걸로 사실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저도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지만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소회인데 이거 말고 제가 국감을 하면서도 막 1분 1초가 너무 아깝거든요. 이때 얼마나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현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딱 쥐고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그 태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아쉽고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정책가들도 뭐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좀 내가 있는 이 4년 동안 이거를 아까 임기 동안 장관 같은 경우 임기 동안 이런 걸 해서 뭔가 실적을 좀 내봐야지. 그러면서 무슨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맨날 이런 거잖아요. 답답한 것들, 돈만 많이 드는 것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애들을 얼마나 해방시켜주고 좀 즐겁게 활동적으로 하면서 애들 서로 간에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 가버리고 하여튼 답답한 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